네, 우리 학생 여러분, 쉬는 시간 너무 금방 가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목소리도 잘 들리는지 출석 체크도 해볼게요. 네, 잘 들리세요? 어떻게? 네, 우리 규리 학생 고마워요. 우리 정윤이도 잘 들리고. 네, 다른 분은? 아유, 우리 현지. 네, 다행이에요. 주희하고 다정이도 잘 들리는지요? 네, 두 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봐 줄까요? 여러분들은 이분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 오히려 평가를 높게 하는 편인가요? 독재적인 부분에 대해 좀 비난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규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 우리 규리 학생은 이제 그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군요. 네, 뭐 저도 그런 편입니다. 우리 정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각각을 일단은 맞아요. 우리 이 좋은 점, 나쁜 점. 맞아요. 그 각각을 다 알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겠죠. 네. 자, 아무튼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친일파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옹호하는 쪽에서는 또 옹호를 하지 않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경제 개발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낸 건 박정희 대통령인데 20년 전에 베트남 관리들에게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따라가야 할 정치 지도자를 뽑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1위로 뽑혔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한 새마을 운동과 똑같은 형태가 베트남에서 전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이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61년 5.16 군사정변 5월 16일 날 이제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했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건 장면 정부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문제는 그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아온 거죠. 일본은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배상금으로 준 건 아니고요.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쪽은 굴욕 외교다 라고 얘기한 거고, 지지하는 쪽은 또 사실 측면은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경제개발에 아주 요긴하게 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64년에 일어나는데 6월 3일 날 아주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걸 6.3 시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서 자유주의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6.25 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한 건 아니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참여했던 전쟁이었죠. 그 결과 1966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대폭적인 경제 원조를 해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걸 브라운 각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66년에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이 되고요. 그 결과 60년대 우리 제품이
수출이 대폭 늘어나게 되거든요.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은 신발이라던가 가발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러한 경공업 중심이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때 중화공업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실은 이 60, 70년대 때 만들어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포스코라던가 한전, 한국전력이라던가 삼성, 현대, 뭐 대부분 이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67년 대통령이 재선합니다. 그러나 동백님이라는 건 베를린, 동베를린 네, 간첩단이 체포가 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독재의 반공 정책을 악용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68년 국민교육헌장이 반포가 되어서 교육을 강조하는데 북한의 무장공비가 대거 내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김신주 사건이라고 합니다. 1월 21일이라고 해서 1.2일 사태라고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북한 무장공비에게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이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다가 무참히 살해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반공이 참 아주 큰 문제였죠. 그리고 미국배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에서 납치당하는 납포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69년 삼성기원 이게 이제 독재 기준점으로 제시가 되죠. 그리고 70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겸 정부 수립일인데요.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게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는데 요 70년이 남한 경제가 북한이 뛰어넘은 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전에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좋은 거는 북한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 때 공장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대단한 경제 발전으로 그걸 뛰어넘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요 70년 7월 7일, 흔히 777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여건이 안 좋아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걸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닉슨은 베트남에서 군대 빼고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빼겠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71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되면서 농촌의 근대화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 이 경기도 광주 지역인데 여기에 개발을 하면서 실향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72년 7월 4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원칙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원칙에 합의한 다음에 남한은 10월 유신으로 박정희 독재가 더 강화되고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79년 그 야당 총재 김영삼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국회에서 체포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제명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씨 정치고향 부산 마산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걸 부마사태라고 합니다. 이 부마사태를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12.6 사태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굵직굵직한 일들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75년 통일벼, 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업적이죠. 자, 그래서 고도고수 성장기의 성과를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1970년 7월 7일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문으로 오른쪽에 경부고속도로 개통.
네. 그래서 예, 전장 428km. 뭐 하루 만에 드디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는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하나는 뭐 지금도 우리가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건 좋지만 여기가 서울, 대전 거쳐서 대구, 부산으로 가다 보니 그쪽 라인이 개발이 되는 건 좋은데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면서 조금 지역 감정이 촉발되는 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호남 고속도로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또 호남 지역에 대해 따른 많은 배려가 있으면서 그런 지역 감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식도 있었고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부산이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하는 교두보라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뭐 충분히 명분은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부산은 인구 한 400만 정도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부산 지역 인구의 30% 정도는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화가 촉진이 되는 거죠. 서울에도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이 되고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농촌이 조금 또 소외되는 그런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고도 성장기에 대한 고속도로 준공 당시 동영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 준공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요거 한번 그래서 좀 볼까요? 요거 네.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번 틀어봐 드리죠. 자, 여러분 그 단톡방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된 당시 대한뉴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한뉴스는 이 국가가 제작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촬영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 보면 다 봤다고 얘기해 주시고 소감을 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뭔 일이?
민족중후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륜한 892만 8천여 명과 불도저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우리는 당초에 무모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다 보았습니까? 네, 다 보셨어요? 네, 다 보신 분들 다 봤다고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윤이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님 사진도 보이고 고등학생 여고생들 와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대대적 행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 정윤이 소감 한번 얘기 부탁드릴까요? 그래요.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를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1899년 경인선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 노량진에서 시작해서 인천 제물포로 가는 기차가 만들어진 게 1899년의 일인데요. 기차는 사실은 그 일제히에 놓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일본 군인한테 맞거나 땅을 뺏기거나 하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우리 역사에 아주 그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나 그림자도 있죠. 그 전태열사 분신. 네, 이 1970년이죠. 죄송합니다. 1970년.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 여러분, 14시간이면 남는 시간이 10시간인데 10시간 가지고 잠도 자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어야 했느냐?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만 이때는 토요일도 일을 했어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토요일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아무튼 일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살인적이죠.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어요. 이때 시다공의 수당을 뭐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올라와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돈을 시골에 보내기도 하면서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씩 살게 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 이런 아픔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게 1995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1970년에 그 분신 자살했던 전태일 열사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때 억압받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억압받았고 또 노태우 대통령은 육공화국의 장을 열었지만 이분도 군인 출신이잖아요.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다가 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자유로워진 더 분위기 속에 청년 전태일에 대해 회고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는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고 우리는 흔히 이분을 이제 전태일 열사 이렇게 부르게 되죠.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온몸에 불을 질러서 자살하게 되는 그 저항 과정이 참으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한국의 모든 노동운동은 이분한테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거 영화는 1995년의 기억이고요. 그 이후에 IMF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도 겪고 우리 또 많은 혼란을 겪은 2000년, 2010년 지나서 2021년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벌써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도 16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가신 다음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보게 될 때 받는 느낌은 아마 2022, 3년쯤 되겠죠. 그거는 또 다른 걸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한 회상이.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접어든 대한민국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상당히 그 권익이 보호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또 다른 관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안전장비가 부족해서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죽거나 기계에 깔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시기였었죠. 197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그래요. 그 시기를 돌이켜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수학여행 문제 한번 보죠. 올 여름 경부 고속도로, 그래 이게 1970년 7월 7일이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해. 이번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 사건, 그래요.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근데 조금 죄송한데 여기 그 나타나고 있는 그림 속의 남학생, 여학생은 오늘날 여러분들 모습이죠. 2018년 때 그 학생들, 비교적 여러분들 현재 모습과 비슷한데요. 그러나 그 시대 때는 이런 학생 복장이 없었죠. 그때는 여름하고 겨울, 특히 겨울은 까만색 교복이 일률적으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획일화되어 있었던 시기. 군사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1970년이고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1번 개성공단이 조성 합의가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완공이 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요. 선진국가들이 가입한 기구인데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 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우리가 공인된 건 2021년 올해의 일입니다. 3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가 되었죠. 네.
4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물론 계획이 만들어진 거는 장명공화국이지만 본격적 시행이 됐고 추진이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의 금융실명제는요. 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 이름으로만 개설하게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혁명적인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가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 대한민국에 외국인 돈도 빠져나가고 경제가 마비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걸 성공적으로 해냈죠. 김영삼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2018년 요 문제 정답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주요 사건들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전태일 분신 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국가 비상사태 강주 대단지 72년 3차 경제개발 5개년 이건 중화공업 중심 7월 4일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8월 3일 기업의 사채 개인으로 빌린 돈 때문에 어려운 기업은 국가에다가 신고하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선언한 건데요. 그리고 72년 10월 유신 헌법, 이건 독재인데 국민들은 지지는 해줬어요. 12월 북한 사회주의 헌법, 긴급조치, 6.13 평화통일에서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건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고요. 74년 민천학년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청년 학생 연맹을 구속한 거예요. 간첩이라고 독재죠.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합의가 된 건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지만 문서상 얘기고 지금 남북한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죠. 75년 통일bio, 쌀 자급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했죠. 네, 반만년 역사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77년 4차 경제개발계획, 수출 100억 달러 돌파. 79년 김영삼 야당 후보가 이제 시민당 총재가 되는데 이 YH라고 하는 공장에서 여자 공원들, 여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급여 올려달라고 한 걸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과정 중에 한 명이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영삼 야당 후보가 미국 타임즈지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부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선언을 하고 독재 정부라고 욕을 해서 제명이 됩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 정치고향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게 부마 사태고요. 그 과정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12.6 사태라고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새마을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 10대 구심 사업이라는 게 79년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 장군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4 남북공동선언 72년의 일이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 원칙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 원칙 합의 관련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다시피 그 시대 때 이제 남북한이 회담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나 현재도 남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한은 사실상 왕조 체제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국제적인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해항공사 능력입니다. 다음 발표의 역량으로 나타난 사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동그라미 쳐봐야죠. 자주적. 둘째, 평화적 동그라미. 셋째, 민족적 대단결. 그래서 이게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잖아요. 그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원칙에 합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요거 정답 3번이 이게 제가 줄다가 적어서 뭐 잘못 적었나 봐요. 1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건 최초는 1985년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2번이 정답. 3번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죠. 4번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5번 남북한 동시유행 가입이 이루어진 것도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 고도 성장기에 또 굵직한 성과 77년 100억 달러 돌파 대단했죠. 네. 서구 국가 또는 그쪽과 연결이 되는 국가 빼놓고 100억 달러 돌파는 일본 다음으로는 뭐 중국도 못했던 걸 대한민국이 먼저 해냈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출 100억 불 달성, 민족 중흥 도정의 금자탑.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런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강력한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양가적이라고 하거든요. 한편 독재자인데 한편은 대단한 경제 성과를 낳았고 탁월한 카리스마로 우리 민족을 또는 우리 국가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진입시켰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마 갑론을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본인들도 생각이 각자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좀 가게 되면 뭐 명확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한번 깊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분들은 그 시대를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만 해도 40대 중후반이라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나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대한뉴스라는 게 이제 당시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80년대 초반까지 전두환 대통령 초반까지 극장에서 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또 대부분 흑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한뉴스가 이제 정부 후원으로 요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죠. 그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물론 정부가 생각하는 거를 홍보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 실제 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따 가지고 여기 서울 뉴스라고 지금 대한뉴스 흉내낸 걸로 나오지만 내용은 대한뉴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100억 달러 돌파. 그러나 현재는 뭐 수출이 100억 달러가 아니라 뭐 거의 1조 달러 돌파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네. 그렇게 하면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경우고요. 2014년 수학역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수능 문제가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라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필수 과목으로 쉬운 문제들 위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17번 100억 불 수출 달성 77년의 일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1번 중화공업 육성 그게 70년대였죠. 오늘 배우셨죠? 정답입니다. 베트남 특수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맞는데 이건 60년대입니다. 아까 65년에 베트남 파병. 3번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건 김영삼 대통령, 벗어나게 된 건 김대중 대통령. 4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은 80년대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국제적인 환경이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야당 후보 중에 한 분이 전두환 대통령 때가 살기가 좋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그거 말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바로 요 3조 호황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가 호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광주 쪽에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그분들은 어떻게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는 발언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하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우리 상처고요. 5번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 네,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OECD 가입, WTO 가입, 김영삼 대통령 때죠. 그래서 2014년 문제 정답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한국 수출 성장사입니다. 64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1억 달러, 77년 100억 달러. 대단한 업적이 있죠. 95년 1000억 달러. 그러니까 64년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소리 들릴 때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77년에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소유권 국가로 100억 달러 돌파를 하는 금자탑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95년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1000억 달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죠. 2000억 달러. 2006년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3000억 달러.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 아마 무역 수출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2014년도 수출액은 세계 7위. 우리나라도 우리가 세계 7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단한 업적을 쌓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경우고요. 그러나 이제 부망쟁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 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대대적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는 이 독재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탱크가 주둔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군대를 동원하는 정도로 이걸 밀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있었고요.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민주화 지지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총으로 살해를 하게 된 거죠. 그게 12족 사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79년 그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4공화국이 무너지게 되죠. 참고로 부망쟁은 이후로도 한동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제정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두 가지는 근현대사 민주화운동으로 아주 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관련된 문학작품, 음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22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인데요. 무슨 정보 주요 사건인데 베트남 파병, 65년 박정희 대통령 때죠. 경부고속도로 준공, 70년 박정희 대통령. 거기까지는 제3공화국이고요. 유신헌법 공포, 72년 박정희 대통령. 요때부터가 이제 제4공화국이고,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요게 77년의 일입니다. 북만민주항쟁 79년. 네, 그래요. 박정희 정부 때 일인데요. 1번.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우리가 아는 흔히 까만 교복이 있었고요. 네, 교복 자율화가 된 건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장군 출신이지만, 독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일부 사회적 민주화를 단행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1번은 전두환. 2번 프로야구도 전두환 대통령. 프로축구도 전두환 대통령 때고요. 3번 새마을운동. 그래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업적이 있죠.
실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벗어나면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민속촌 가서 보는 초가집, TV 속에서 보는 초가집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불과 70년대 중후반만 해도요. 4번.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남한 단체 여행객. 금강산 관광을 바닷길로 떠나는 건 김대중 대통령, 육지로 갈 수 있게 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5번 농지개혁. 이거는 이제 강복 이후 농지를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후원한 정책인데요. 이거는 49년 이승만 대통령 때 일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 때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모든 정권이 이 업적도 있어요. 그리고 비난받을 부분도 있고요. 뭐 다행히 업적이 없는 정권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업적을 남긴 정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림자도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려면 뭘 알아야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 수업 들으시고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또 꼼꼼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저기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진실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날 시대하고 맞물려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역사가 발전해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반만년 역사에서 제일 좋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일제강점기, 6.25 전쟁,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파병,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뭐 하나 쉬운 시기가 없었죠. 네.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군과 연태대생 이한열 군이 사망합니다. 그런 시기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의 업적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분들이 있고요.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큰 업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3대에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아주 존경받아 마땅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근현대사를 보고 여러분들 세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도 갈 길이 멀죠. 네,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기도 하고, 또 젊은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의 문제로 사망하는 일이 여전히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네, 고도성장기의 성과,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특히 70년대 때 기록물인데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제 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은 권위적인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거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그러한 독재에 맞선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맞선 민주화 시위였는데, 이 두 가지 기록물이 둘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시대 때 정부 주대 발전 모델이고요. 하나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의 함성인데, 근데 이 새마을운동은 정말 우리가 자랑해 마땅합니다. 베트남뿐 아니고 전 세계에 오늘날 새마을운동이 전파가 되고 있어서요. 똑같은 개념에 입각한 운동,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비가 잘 돼 있고 다양한 우리 첨단 장비들이 제공이 되죠. 같은 성격의 운동이 이디오피아 또는 세네갈 또는 뭐 중남미 여러 나라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그 국가에서 대단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에티오피아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업진흥청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후원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일표로 75년 대한민국이 쌀이 자급자족화가 가능해졌는데, 그 통일별을 개량한 쌀이 오늘날 아프리카 세네갈에 우리 정부의 주도로 수출이 되면서 그걸 이제 이수리별이라고 하는데요. 세네갈 농업 전체가 지금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따님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은 71년 3공화국 시기 3대 강령, 근면, 자조, 협동.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그래서 뭐 노래도 있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길 넓히고, 초가집 없애고. 그 시대에 우리 농촌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근데 실제 그렇게 열악했던 거죠. 네.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시골에 살 수 있던 게 논이라고 있어봐야 부족하고 보릿고기가 실지 있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오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어 온 겁니다. 자, 새마을운동 성과 말씀드렸고요. 네, 거기에 대해 여기 나오죠. 에티오피아 농촌에 희망 싣는 신새마을운동.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우리가 여기 에티오피아를 지원한 건 에티오피아가 이제 6.25 전쟁에 군대를 보내서 파병해 준 국가라 우리 보훈의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에티오피아가 최근 황폐화되어 있는데 6.25 전쟁 때만 해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훨씬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뭐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로 보죠.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우리가 발전해온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파병했던 아프리카의 강국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해 지도를 받고 그 놀라운 성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세네갈에서는 통일교 개량형 통일교를 세네갈 지형에 맞게끔 우리 정부가 개량해서 준 게 이슬리벼거든요. 그 이슬리벼를 통해 세네갈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참, 여전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상당 부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 많은 억압을 받은 야당 지도자셨는데 두 분이 또 우리 역사에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011년 수학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전국의 마을에서는 시멘트를 공급받아 주민 스스로 도로나 수도를 보수.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은 마을 안까지 길 넓히고 제가 얘기했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바로 그 장면이죠. 전국의 마을은 기초, 자조, 자립마을. 네, 자립. 그래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 기억. 도시에서 시작 농촌 아니죠.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확산. 네, 틀립니다. 니은. 전후 경제복구 사업 아닙니다. 전쟁은 1950년부터 53년이고요.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입니다. 디귿 정부가 주도한 건 맞죠. 박정희 대통령 때. 니을 농촌의 근대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 디귿 니을이에요. 5번이 답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를 표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일종의 망탈리 때인데 근대화, 민족 중흥 이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반공 이런 것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동네 슈퍼마켓 이름도 근대화 슈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민족 중흥 아까 나왔던 뭐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수출 100억 달러 돌파라던가 경부고속도로 이래지면 의제에 등장하는 표가 민족 중흥의 역사다 뭐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디귿니엘이 정답이고요. 이 문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나오는 전형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 오양우산 시험 문제 한번 보죠. 가. 그렇네요. 초가집도 없이고 마을길도 넓히고 살기 좋은 내 말 우리 힘으로 만드세. 가는요, 이게 새마을운동 노래입니다. 1970년에 시작된 건데요. 나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볼 노래인데,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예요. 아침 이슬을 작사, 작곡한 거는 이 김민기라는 사람이고, 이걸 일반 대중에게 노래로 유명해진 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들어볼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 금지곡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이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고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1970년대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1번 가해가 금지되고
가해 금지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종의 인기 정책이었지만 뭐 돈 있는 사람들 가해 다 했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그 발전대 형태 가해죠. 대학 교수가 우리 안산대학교하고 우리 또 경기 꿈의 대학 진행하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소수 정례 가위하는 거잖아요. 실제 역사에 대해 토론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수료증도 발간하고 대학 입학할 때 수시 전형에서 가점도 받고 뭐 이게 최고로 발달한 형태의 가위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 가위를 금지한 건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근면자조 역동체험활운동 그게 바로 가하고 연결이 되죠. 70년대 때 청바지 통기타 하나 더 있어요. 생맥주 요 세 가지가 70년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문화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때입니다. 그때도 뭐 사람 사는 거죠. 4번 중화공업 정책 그래요. 70년대 때 중화공업 정책 60년대 때는 경공업 위주였죠. 5번 종교계 대학생 이게 76년에 3.1 뭐 구국선언 같은 건데 유신 반대 운동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뭐 네, 해방 이후 혼란 고도성장기 구조 박정희 대통령식 민중들 뭐 물론 또 6.25 전쟁 이후 어려움은 또 말도 못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룰 내용이 많지만 뭐 우리 8번 만남에서 모든 걸 다 다루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좀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특강 때 저를 한번 만나도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각각 소감 한번 해주죠. 오늘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 현지 한번 얘기해 봐 줄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그래. 그럼 우리 규리부터. 규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그래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다르게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근현대사 시간이 워낙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사교 수업 때 또 역사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 토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주혜 혹시 뭐 할 말이 있을까요? 주혜는? 주혜는 아마 그 학교에서 자습실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윤이는 어때요? 정윤이? 그래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한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업적은 또 대단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 중에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이분이 국민들에게 다수 지지를 받았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6.25 정부 수립, 6.25 전쟁, 전쟁 후에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독재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4.19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셨죠. 그런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역시 본인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애에 맞아 서거하게 되셨지만 경제적으로 또 우리 자급자족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대 때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전태열사같이 분신자살하는 그런 분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당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던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부마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두 분의 대립으로 역설적이지만 전두환 대통령과 한편에 있었던 노태우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만 각각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잘하셨던 부분이 있고 두 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던 거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의미 있는 수업 되었던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이 시기에 문학작품들, 노래들, 그리고 그림들, 기타 예술 작품들 통해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이 시대를 조망해 보도록 하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관련한 내용 유튜브에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안산대학교와 경기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안산대학교 교수 이선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뵐 걸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